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용시험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 범위라는 것은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임용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관심의 대상이죠. 당연히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 것인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의외로 이 임용시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주위에서 여기까지 공부하면 된다더라, 이 정도 하면 된다더라 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문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문서는 이겁니다. 표시 과목 정보 컴퓨터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정보 컴퓨터 과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16년도에 나온 문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08년에 연구를 시작했나봐요. 그래서 그 관련 대학교 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님들 이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대학 교수님들이 다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임용시험을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분들이랄까요? 뭐 다 들어가셨으니까 이 문서를 기준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문서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출제위원단의 결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공무원들 다 일하는 방법 중에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 놓는 거죠. 혹시라도 문제가 됐을 때 꼭 이 범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어떤 예외 상황을 밝혀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10년 동안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예외적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이 문서 기준으로 공부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려가 보면은 먼저 교사 자격 기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사 자격 기준이라고 해서 뭐 인성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정보 컴퓨터 과목에 대해서 작성해 놓긴 했지만은 뭐 그냥 모든 교사가 읽어서 숙지해야 되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시험 범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뭐 교과 교육 뭐 해가지고 교과 내용 쭉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능력, 그 다음에 뭐 학생 생활 자아실현인데 이거는 그냥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부터입니다.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이제 여기가 우리 시험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교과 교육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 교육학, 그 다음에 내용학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컴퓨터 교육론, 교과 교육론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정보 컴퓨터 교육의 본질, 뭐 교육 과정, 그다음에 여기 뭐 변천부터 해가지고 성격 목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보통 정보 컴퓨터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는 하늘색 책이었는데 지금은 분홍색 그 다음에 거쳐서 보라색까지 3판 나왔는데 이태혁 교수님 쓰신 그 책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책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정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교수님들이 쓴 그런 임용 특화된 그런 교재가 있으면 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 부분 읽어보시고 정리해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보 컴퓨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이미 교재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비교해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보 윤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좀 더 있기도 하지만요. 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네, 교과 내용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용학 쪽에서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C언어부터 보면은 C언어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 이게 기본 구성, 자료형, 연산자, 제어문 여기는 이제 C언어 제일 기초 부분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배열과 구조체 활용 여기가 이제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포인터,
배열, 그 다음에 문자열과 배열자. 포인터 문자열 배열 여기 다루는 문제는 거의 뭐 매년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요 문제, 요 부분은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고, 포인터 구조체, 뭐 구조체 활용하는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구조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자료 구조에서 포인터 구조체는 포인터하고 구조체, 자기 참조 구조체 활용해가지고 많이 다뤄지고 있죠. 자료 구조에서는. 그렇지만 C 언어에서도 따로 문제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부분에서는 재기 함수가 뭐 거의 마찬가지로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요 두 부분 배열과 구조체 활용, 함수 요 부분에서 C 언어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라이브러리 활용이 있는데, 라이브러리 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그런 함수들을 뭐 외워서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문자열 처리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거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직접 구현한 소스 코드를 문제로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공하는 그냥 라이브러리 함수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가로넣기 그 함수 이름 쓰는 문제보다는 임용시험 성격에 맞지 않죠. 그 함수를 직접 C 언어로 구현해 놓고 뭐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 빈칸 채워 넣는다든지 뭐 그런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동적 메모리 활용도 여기 앞에 포인터 구조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료 구조에서 자기 참조 구조체 만들 때 이렇게 동적 메모리 활용하는 함수들 쓸 텐데, 직접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문제에 활용되는 소스 코드에서 간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C 언어는 이 정도 봐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 자료 구조에서는 여기 뭐 기초 부분, 그 다음에 선형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데이터는 트리,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가로하고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예시를 다 많이 적어 놨어요. 그래서 순서 데이터, 그 다음에 연결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낼 거냐 봤더니 배열의 개념 및 종류, 링크를 이용한 노드 연결 개념 및 종류.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선형 리스트의 구현,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항식을 활용한 문제, 그 다음에 가용 공간 리스트를 활용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보다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예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택과 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스택과 큐는 직접 스택과 큐를 구현한 소스 코드를 활용한 문제, 이런 것들은 몇 번 나왔는데, 이렇게 괄호쌍 검사, 그다음에 후위 수식을 변환하는 문제, 환영 큐, 대기 큐, 이런 것들 얼마든지 문제로 낼 수 있겠죠. 문제 내기 너무 쉽고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가로 안에 있는 예시들은 직접 구현을 해보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면 문제로라도 충분히 접한 다음에 시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트리도 마찬가지로 뭐 트리의 개념, 기본 용어 이해, 이진 트리 뭐 이렇게 있는데, 밑에 트리의 응용, 요 가로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또 어떤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힙이나 균형 이진 탐색 트리 이런 것들은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서술형 시험으로 바뀐 다음에 다운 탐색 트리나 비플 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거 아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운 탐색 트리라고 하면 이제 2, 3 트리, 2, 3, 4 트리, 그다음에 2, 3, 4 트리랑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 블랙 트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좀 뒤로 밀어두기보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깊이, 너비, 후선, 그 다음에 신장 트리, 최소 신장 트리. 최소 신장 트리가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오고 있죠. 프림 알고리즘, 크리스컬 알고리즘 해서. 사실 저는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최소 신장 트리가 연속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이 단일 출발점 최단 경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예상을 깨고 최소 신장 트리가 2년 연속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는 그래도 단일 출발점 최단 경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최단 경로 찾는 이 문제는 충분히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싱도 서술형으로 바뀐 다음에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싱 문제에 정적 해싱, 동적 해싱
여러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앞에는 이제 개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할 때 뭐 무결성 제약 조건 이런 거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연산. 그래서 이런 것들 이론서에 이 연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많이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 뭐 설계는 매년 나오는 문제죠. ERD 그리는 문제라든지 직접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려놓고 이제 설명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규화 문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 설계 부분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질의 처리, SQL 문제 역시 매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뷰 문제는 좀 나왔는데 트리거 문제는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트리거 문제는 뭐 그동안 나온 적이 거의 서술형 시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거의 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트리거 한 번쯤 이거는 좀 뭐랄까요, 출제진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기존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좀 새로운 문제 내보고 싶다, 그런 출제진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눈에 띄겠죠. 이 임용 표준한 요 문서를 그분들 이제 출제진도 보실 텐데, 이걸 딱 봤을 때 트리거 그동안 나온 적이 있었던가 봐서 없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기존 문제보다 좀 뭔가 새로운 소재를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출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트리거를 문제로 낸다고 하면은 임용시험 성격에 맞게 내기는 너무 좋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트리거는 한번 트리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소스코드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트랜잭션 관리, 뭐 회복하고 그 다음에 동시성 제어하고 이런 것들 심심치 않게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요 부분도 꼭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운영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체제도 요 앞부분 뭐 이론적인 부분 이제 보시고요. 프로세스 관리로 넘어가면은 보시면 가로하고 모니터 트랜잭션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친절하게 아주 여기는 안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모니터 공부하는데 시간을 뺏기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아까 앞에 경고도 있었죠. 이래놓고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지만은 아마 거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외한다고 꽝 박아놓고서 출제해버리면 좀 그렇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착상태 문제 당연히 중요하고, 프로세스 스케줄링, 교착상태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뭐 중요성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기억장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상메모리 관리 정책하고 반입 교체 적재 집합 관리 클리닝 부하 제어 정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요 반입 교체 적재 집합 관리 요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좀 곱씹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가로쳐 놓고 이렇게 딱 해놨다는 거는 가상메모리 관리 정책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라 힌트를 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이제 파일 관리입니다. 파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시험으로 바뀐 다음에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죠. 작년 문제에 좀 나왔었는데 뭐 용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가로놓고 파일의 속성, 뭐 파일 명령, 파일 연산, 뭐 순차 파일 인텍스를 되게 많이 해놨는데, 이게 최근 시험의 어떤 트렌드는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아닌데, 사실 이런 부분을 공부하려고 하면 전공책 뒤져보면은 사실 너무 좀 막연하게만 설명이 써있고 끝나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공부가 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예전 시험 문제들을 좀 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임용시험 말고도 유사한 시험들이 많으니까요. 공무원 기출문제도 그렇고 아니면은 정보처리 기사 문제 같은 것들 하다 보면은 이런 파일에 관한 문제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예전 10년 이상 된 기출문제들 보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뤄지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관리, 뭐 스케줄링 하는 문제 자주
뭐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또 마찬가지로 네, 볼 수가 있었고요. 컴퓨터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구조에서는 이 컴퓨터 구조는 특히 좀 그런데 여기 이제 뭐죠? 평가 내용 요소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전공책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제 마노 책이라고 하죠. 모리스 마노 교수님이 쓴 그 책의 소단원과 거의 일치를 해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책 펴놓고 여기 있는 평가 내용 요소 비교해 보면은 이게 여기서 나오겠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다른 영역,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다른 영역은 그 정도는 아닌데 컴퓨터 구조가 유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원명과 이 내용 요소 제목이 그냥 딱 일치를 하니까 비교해 보시고 여긴 빼야겠구나, 여긴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없는 단원들은 제외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시간 관계상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원이 안 나오는지 잘 확인하시고 문제 푸시면 좋겠습니다. 네, 컴퓨터 구조는 특별히 그러니까 꼭 한번 살펴보세요. 책 펼쳐 놓으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1계층 볼까요? 이게 계층별 1계층부터 7계층까지 있는데 있잖아요. 네트워크 모델 OSI 7계층. 사실 여기 1계층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거의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전송 매체가 뭐 어떻다, 다중화 방식이 어떻다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너무 좀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1계층은 거의 좀 뭐랄까요, 속된 말로 버리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또 100%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용어, 전송 방식, 전송률, 뭐 이 앞에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헤르츠가 뭔지,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주기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용어들 있죠. 뭐 보호가 어떻고, 아주 기본적인 공부 조금만 해두고 뒷부분은 그냥 넘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2계층입니다. 2계층부터는 뭐 당연히 중요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거, 뭐 다중 접근 방식, 이 예전 방식이죠. 뭐 아로하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CSMA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몇 가지 안 되니까 다 공부를 열심히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무선 랜, 그 다음에 에러 검출 정정 다 시험에 이미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3계층 네트워크 계층도 마찬가지, 뭐 라우팅 기법, 그래서 유니캐스트 라우팅이라고 딱 해놨죠. 그래서 멀티캐스트는 빼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한다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 부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칭기, 비대칭기, 암호화,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 인증, 이 부분은 아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2점짜리 아주 간단한 용어 묻는 문제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4점짜리로 충분히 응용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지만 4점짜리 문제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논리회로입니다. 다음에 이제 컴퓨터 구조랑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면 될 텐데, 만호책에 있는 부분 공부하시면 일단 될 거고, 거기만으로 충분히 좀 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논리회로 책 한 권 더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컴퓨터 구조에 좀 중점을 둔 책이다 보니까 논리회로에 대한 설명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논리회로 책도 그냥 간단한 거 한 권 구해서 같이 연습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운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문제를 다양하게 푸는 연습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뭐 플립플롭의 원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만호책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것들도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고리즘 문제도 여기 보면 기초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데 시간 복잡도,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시간 복잡도만 나오니까 갑자기 공간 복잡도를 다뤄버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멍해질 수 있으니까 간단한 개념 정도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근표기법, 빅 O 표기법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다 나왔는데 빅 오메가와 빅 세타도 있으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두시고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설계 원리. 그래서 여기 뭐 재기 알고리즘 앞에 함수 나올 때도 재기 얘기 잠깐 나왔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로해 놓고 어떤 알고리즘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뭐 허프만 코드는 문제 이미 출제가 됐죠. 최소 신앙 트리는 뭐 여기서 나온 건지 자료 구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나왔고, 그동안 다뤄지지 않은 이런 좀 뭐 동전 거스름돈, 그 다음에 부분 배낭 채우기, 부분 배낭 채우기와 영일 배낭 채우기 요 밑에 있죠. 이게 다르죠. 이게 어떻게 다른지도 뭐 알 필요가 있겠고, 여기 나온 다양한 알고리즘 문제들 다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공부도 착실하게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렬 탐색 같은 경우에도 알고리즘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알고리즘인지 자료구조인지 뭐 중요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임용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제죠. 버블 선택, 삽입, 합병, 퀵, 힙, 개수, 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작년에 나온 문제 쉘 정렬이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없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없는 게 나온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다른 정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삽입 정렬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뭐 순자 탐색, 이진 탐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 부분도 요거 두 개 말고는 또 안 나오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탐색이라는 건 또 워낙 다양하고 이 알고리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전부냐라고 하면 또 그거는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색은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정도는 받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론, 이것도 뭐 거의 서술형으로 바뀐 다음에 10년 동안 뭐 한 번 정도 나왔던가요? 뭐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100% 안 나온다고 보증드리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출제진의 성향에 따라 나올 수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버리고 다른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산구조. 이산구조는 뭐 이산수학을 따로 책을 구해서 본다기보다는 다른 영역들이랑 연관된 부분이 많아요. 뭐 그래프나 트리, 여긴 다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명제,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 해석할 때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조금씩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산수학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봐두고 그러면은 자료구조 공부할 때 이렇게 그래프 이런 용어들은 한 번 더 눈여겨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해밀턴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정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나중에 혹시 문제에서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윤리는 뭐 여기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정보관리 법과제도,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리가 조문을 다 읽어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너무 심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한번 어떤 것들이 다뤄지는지 보시고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시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겠구나. 내가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려면 이 정도 나도 알아야겠지. 교과서를 보시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교과서에서 다루는 부분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봐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8년도인가요? 랜섬웨어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교과서에서 이제 다룬 거예요. 모든 교과서에서 다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서 이제 다뤘는데 그 교과서에서 이제 랜섬웨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 이거 교과서에서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정보통신 윤리 관련된 용어들 이거는 교과서 종류별로 한 번씩 다 봐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단답형 문제가 최근에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게 공부만큼 출제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번씩 봐두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책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찾아서 보시면은 굳이 살 필요 없고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더라도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용시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암기 위주의 단원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 버려야 되고요. 임용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응용한 문제들을 내기 좋은 그런 단원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부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전공책 처음부터 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소프트웨어 공학을 다룬 문제집을 보려면 공무원 시험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7급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 그 교재 보시면은 사지선다행이긴 하지만 문제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보면은 아 임용시험에 내기 좋은 문제가 아 여기겠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좀 풀어보시면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짧게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인공지능인데 뭐 인공지능 개요는 그렇고요. 여기 뭐 보면은 뭐 기피우선 탐색, 뭐 너비우선 탐색, 뭐 탐색에 대한 부분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구조 알고리즘에서 이미 다 다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겠고 인공지능만의 어떤 특화된 부분은 요 이제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휴리스틱 평가함수, 에이스타 알고리즘, 그다음에 게임 문제, 그다음에 제약조건 만족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약조건 만족 문제는 이건 뭐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구조 알고리즘과 연관이 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백트래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알고리즘과 연관된 부분들이 대부분 많고 사실 에이스타 알고리즘도 문제 내놓고 보면 이게 알고리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 문제야 이게. 이거 알고리즘 문제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여기에서 뭔가 교재가 한 권 필요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인공지능 관련된 책 구하셔서 한두 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나온 주제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분석 및 설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아까 소프트웨어 공학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 다 빼고 보시고요. 뭐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 공부하시면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만의 어떤 특별한 내용은 중요한 점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랑 해서 중복되는 부분 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넘어가셔도 뭐 충분합니다. 운영체제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에 다 대부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네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제 이 교수님들이 여기서 내겠다고 다들 중요한 부분이라고 회의를 해서 만든 문서잖아요. 이게 2016년도 뭐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문서지만 이 문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버리면 정작 중요한 부분 볼 때 집중해서 보기 어려우니까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